손이 떨리면서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딩동. 잠시 후 문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들리는 목소리가 며느리 목소리인 것 같았다. 그 순간 누군가 웃으며 문을 열고 나왔다. 정말 며느리였다. 어머님, 왜 여기에? 며느리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그 뒤로 들리는 소리에 나는 더 큰 충격을 받았다. 하하, 그래서 말이야. 거실 안쪽에서 남자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목소리는 남편이었다. 내 남편. 남편의 목소리였다. 어머니?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봤다. 나는 며느리를 밀치고 현관으로 들어갔다. 소파에 앉아있는 남편과 안사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둘이 나란히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너무 자연스럽게 마치 가족처럼.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내 목소리가 떨렸다. 남편이 벌떡 일어났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성희 엄마 그게 뭐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나는 내가 무너지는 걸 느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현관 신발장에 기댔다. 안사돈도 일어나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사돈 이게 사돈댁 오해 마세요. 바깥 사돈이 그냥 잠깐. 잠깐이요? 내 집같이 현관 비밀번호까지 누르고 들어오던데 오해라고? 이래도 아직 할 말이 있어요? 나는 탐정 사무실에서 받은 사진들을 모두 거실 바닥에 던졌다. 수정아, 너도 알고 있었어?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말을 못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세상 천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남편한테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건 처음인 것 같았다. 남편이 다가오려고 했다. 성희 엄마 진정해. 진정하라고?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나는 남편을 밀쳤다. 목소리가 메이고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거실은 조용해졌다. 수정이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안사돈은 고개를 숙이고 남편은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당신들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이 더러운 짓거리들을 한 거냐고? 성희 엄마. 대답해요. 언제부터예요? 남편이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다. 그때 안사돈이 말했다. 사돈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 순간 나는 모든 걸 알았다. 내 남편과 며느리 친정엄마가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다. 며느리 친정엄마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내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어머님, 저리 비켜! 이런 더러운 구역질나! 거실 바닥에 가래침을 뱉고는 일어나서 현관으로 향했다. 나는 70세 점례다. 오늘도 새벽 6시에 눈을 떴다. 부엌으로 나가니 나이가 들면서 새벽잠이 없어진 남편이 일어나서 TV를 보고 있었다. 일찍 일어났네요. 커피 한 잔 줘. 25 새색시였던 내가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하면 그때 내가 얼마나 어렸는지. 30살의 남편은 나에게 어른스럽고 믿음직했다. 우리 열심히 해서 잘 살아보자. 그 말을 믿고 시집 왔는데 큰 어려움 없이 살았다. 아, 첫 아이 낳을 때가 생각난다. 진통이 너무 심해서 죽는 줄 알았는데 남편은 일한다고 정작 아기 낳을 때는 내 곁에 없었다. 나는 평생을 그런 무심한 남편이 야속했다. 점례님 딸입니다. 간호사 말에 나는 너무 아파서 정신이 없었다. 그렇게 큰딸을 시작으로 둘을 더 낳았다. 그런데 남편은 막내 아들 낳았다는 말에 득달같이 병원으로 달려왔다. 성희 엄마 고생했어. 우리 아들 참 잘생겼다. 일남이녀. 새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 없었지만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다. 남편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택시를 몰았고 나는 동네 식당에서 시간제로 서빙하면서 아이들 뒷바라지에 매진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하루 종일 엄마 소리를 들으며 살았지만
그 소리가 그때는 힘들 때도 있었다. 그래서 나는 내 자식들 키울 때는 이쁜 줄 모르고 키웠던 것 같다. 그래도 남편이 한 번도 술 먹고 늦거나 돈을 함부로 쓰거나 다른 여자 바람 피우거나 그런 적이 없었다. 택시 운전이 힘든 일인데도 불평 한 번 안 했다. 성희 엄마 애들 대학까지는 보내야지. 조금만 더 참자. 당신도 몸 챙기면서 해요. 무리하지 말고. 괜찮아, 괜찮아. 우리 아이들 잘 키우는 재미지. 첫째가 대학 합격 소식을 들고 왔을 때 남편이 뒤돌아서서 우는 걸 봤다. 둘째, 셋째도 무사히 다 대학을 보냈다. 같이 대학을 다닐 때는 아이들도 아르바이트를 쉬지 못하고 학교를 다녔다. 이만하면 그런대로 큰 어려움 없이 살아온 것 같다. 참 감사한 인생이었다. 크게 부족한 것도 넘치는 것도 없이 살았지만 새 아이도 다 잘 컸고 이제는 손자 손녀들까지. 나는 막둥이 아들 창민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30 중반까지 혼자 다니니까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했다. 어느 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며 인사를 데려오겠다고 했다. 엄마 수정이에요. 처음 수정이를 만났을 때 참 얌전하고 순둥순둥해 보였다. 말투도 공손하고 예의 발랐다.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인사하는 모습이 참 예뻐 보였다. 목소리도 조곤조곤해서 우리 창민이랑 잘 어울린다 싶었다. 성희 아버지, 우리 며느리 참 괜찮은 것 같지 않아? 그래. 얌전해 보이고 예의도 바르고 창민이 복이 있나 봐. 다른 집 며느리들 이야기 들어보면 말썽 피우는 경우도 많다던데 우리 며느리는 그런 걱정은 없을 것 같았다. 결혼식 때도 수정이가 시댁 친척들한테 일일이 인사 다니는 모습을 보니 기특했다. 요즘 젊은 여자들이 그런 걸 싫어한다는데 우리 며느리는 달랐다. 결혼하고 2년 후 드디어 손주를 낳았을 때 정말 기뻤다. 엄마, 애기 나왔어요. 아들이에요. 창민이가 병원에서 전화를 걸어왔을 때 나는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여보, 손자야, 손자. 우리한테 손자가 생겼어. 우리의 기쁨은 배가 되었다. 그것도 아들이니까 더욱 그랬다. 손자 돌 때는 며느리가 전화를 했다. 어머님, 아버님, 우리 민준이 돌잔치를 좀 예쁜 곳에서 하려고 해요. 이벤트홀 빌려서 할 거예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이런 데서 돌잔치를 하는구나. 우리 때는 집에서 떡이나 해서 사진 찍어주고 돌잡이하고 이웃들과 나눠 먹는 게 전부였는데. 여보, 손주 돌 선물로 뭘 해줄까? 며칠 고민하다가 금팔찌를 사기로 했다. 전통적이면서도 평생 간직할 수 있는 선물이니까. 엄마, 우리 애들 돌 때는 그런 거 안 해주셨잖아요. 작은 딸이 살짝 토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는 형편이 안 됐잖니. 지금은 좀 여유가 생겨서. 사실 변명이었다. 나도 모르게 아들 쪽을 더 챙기게 되는 것 같다.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가. 딸은 시집 가면 남의 집 사람이고 아들은 우리 집안을 이어갈 사람이라는 생각이 은근히 남아있다. 특히 장손이니까 더 그랬다. 돌잔치 장소로 들어서니 정말 예뻤다. 풍선도 많이 달려있고 사진도 이쁘게 전시해놨고 우리 때와는 차원이 다른 돌잔치였다. 어머님, 오셨어요? 며느리가 분홍색 한복을 입고 우리를 맞았다. 손자도 한복을 입고 있는 게 정말 귀여웠다. 볼이 통통하고 눈이 또랑또랑한 게 창민이 어렸을 때랑 똑 닮았다. 우리 민준이 할머니가 왔네. 어머, 이렇게 잘생길 수가. 손주를 안고 보니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았다. 작은 손으로 내 얼굴을 만지는 게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었다. 민준 엄마야. 이거 민준이 줄 거야. 예쁜 상자에 든 금팔찌를 내밀었다. 어머님, 이런 것까지 정말 감사해요.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받았다. 민준이 너무 귀엽죠? 앞으로 손주 보는 재미로 살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나는 정말 행복했다. 착한 며느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여운 손자. 돌잔치가 끝나고 며칠 후 나는 손주가 보고 싶어서 창민이네 집에 갔다. 미리 전화해서 괜찮은지 물어보고 갔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민준아, 할머니가 맛있는 거 사왔어. 안사돈이었다. 거실에서 손주랑 놀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어머님 오셨어요?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와서 인사했다. 안사돈도 일어나서 인사를 했지만 왠지 어색한 분위기였다. 아, 안녕하세요. 자주 뵙네요. 아, 네. 안사돈이 말했지만 그 말투에서 왜 이렇게 자주 오시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예민한 건가? 그리고 몇 달 후 그날은 남편도 손주 보고 싶다고 같이 가겠다고 했다. 또 안사돈이 와 있었다. 이번에는 손주 옷을 사온 것 같았다. 이번에 세일해서 이쁜 옷을 샀어요. 우리 민준이 입히려고. 손주한테 옷을 갈아입히면서 안사돈이 말했다. 며느리는 친정 어머니한테서 김치랑 반찬을 줘서 먹는다며 내가 주는 것은 한 번도 가져가지 않았다. 수정아, 김치 떨어져 간다고 해서 담가왔어. 창민이 좋아하는 깻잎 장아찌도 만들어 왔고. 요즘 반찬해 먹을 시간이 없었는데 잘 먹을게 고마워.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며느리가 친정 엄마는 자주 오시라 하는구나. 우리는 며느리 눈치 보느라 손자 보고 싶어도 함부로 가지도 못하고. 그것도 몇 달에 한 번 미리 전화해서 허락받고 가는데 친정 엄마는 매번 와 있으니 기분이 좋을 리 없었다. 안사돈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데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옷도 젊게 입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우리 민준이 보고 싶어서 왔어요. 남편이 말했다. 나는 손주랑 잠깐 놀다가 일찍 나왔다. 뭔가 불편했다. 그날 우리가 가겠다고 나서자 안사돈도 일어섰다. 사돈어른 차 없이 오셨어요?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남편이 갑자기 말했다. 나는 깜짝 놀랐다. 우리 남편이 언제부터 이렇게 친절했나? 아, 괜찮아요. 택시 타고 갈게요. 아니에요. 가는 길에 내려드릴게요. 타세요. 결국 안사돈을 태우고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차 안에서 그들 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말이 잘 통하는 것 같았다. 그 후로는 우리가 아들네에 갔을 때 안사돈이 있으면 남편이 꼭 데려다 드릴까요? 하고 나섰다. 여보, 왜 자꾸 안사돈을 태워다 줘요? 집에 와서 내가 물으니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대답했다. 아, 그럼 우리만 차 타고 와버려? 택시비도 아끼게 하고 좋잖아. 나는 별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내 거실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안사돈이 손주랑 놀고 있고 수정이는 부엌에서 뭔가 하고 있을 때 남편과 안사돈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나는 화장실을 나오는 길에 거실을 지나가다가 봤다. 남편이 안사돈을 보면서 살짝 웃고 있었고 안사돈도 남편을 쳐다보면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순간 둘 사이에 뭔가 다른 눈빛이 오고 가는 것 같았다. 그냥 예의상 웃는 게 아니라 뭔가 더 깊은 느낌이었다. 설마.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때부터였을까? 마음 한편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손주 보러 가는 것도 즐겁지 않았고 안사돈이 있을 때는 더욱 그랬다. 내가 괜한 걱정을 하는 건가? 하지만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있지 않나.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남편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할 때도 평소보다 오래 거울을 들여다봤다. 머리를 빗어 넘기는 모양도 완전히 달라졌고 시간도 길어졌고 면도도 더 꼼꼼히 했다. 머리는 길기 전에 자르고 염색을 했다. 머리 염색은 신경도 안 쓰던 사람이었다. 당신 요즘 왜 그렇게 단장을 해요? 아, 그냥 나이 들어도 깔끔해야지.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향수까지 뿌리기 시작했다. 결혼하고 45년 동안 향수라곤 쓴 적이 없던 사람이 여보, 이 냄새 뭐예요? 성희가 내 생일 때 선물로 줬던 거 이제야 써보네. 택시에도 차에서 냄새 나는 것보다 안 나는 게 좋잖아. 이왕이면 좋은 냄새 나면 더 좋고. 그런가. 하긴 몇 년 전에 성희가 향수를 선물로 준 적이 있긴 했다. 하지만 그동안 한 번도 안 뿌렸는데. 더 이상한 건 전화 통화였다. 예전에는 거실이나 부엌에서 대놓고 전화를 받았는데 요즘은 전화가 오면 방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통화했다. 여보, 누구 전화예요? 아, 택시 예약하는 손님. 손님이면 거실에서 받으면 되잖아요. 응. 좀 복잡한 얘기라서. 핑계 같았다. 택시 예약이 뭐가 그렇게 복잡하다고. 택시 운전 핑계로 늦는 날도 늘어났다. 예전에는 저녁 시간 되면 꼬박꼬박 들어왔는데 요즘은 밤 늦어지는 날이 많아졌다. 오늘은 왜 이렇게 늦어요? 손님이 지방까지 가자고 해서 돈도 많이 벌었어. 그래요? 요즘 부지런하시네. 하지만 뭔가 어색했다. 지방 갔다 왔으면 피곤할 텐데 오히려 기분이 좋아 보였다. 결정적으로 이상함을 느낀 건 카드 내역을 봤을 때였다. 한 달에 한 번씩 카드 명세서를 정리하는데 평소에 없던 결제 내역들이 눈에 띄었다. 꽃집에서 5만 원, 언제 꽃을 샀지? 카페에서 12,000원. 남편은 커피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레스토랑에서 38,000원. 그것도 내가 모르는 곳이었다. 또 다른 카페에서 8,000원. 여보, 카드 내역서에 꽃을 샀던데 무슨 꽃을 산 거예요? 남편이 당황해서 한참을 멍하니 있더니 말했다. 아들네 갈 때 며느리한테 줄 꽃 하나 샀지. 고맙잖아. 손자 턱하니 낳아주고 잘 살고 있으니까. 요즘 꽃이 비싸더라고.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남편이 거짓말할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모를 리 없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이 많아졌다. 외모에 신경 쓰고 향수 뿌리고 전화 통화 숨기고 늦게 들어오고 알 수 없는 카드 사용 내역들. 설마 우리 남편이? 아니다. 그럴 리 없어. 남편은 45년 동안 한 번도 바람 피운 적 없는 사람이야. 나를 배신할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다. 그리고 자꾸 떠오르는 게 있었다. 아들네에서 본 남편과 안사돈의 그 눈빛들. 혹시나 해서. 다음 날부터 나는 남편의 행동을 더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너무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었다. 어느 날 남편이 일하러 나간다고 하고 나갔는데 급한 일이 생겨서 전화를 걸었다. 자동 응답만 나왔다. 1시간 후에 다시 걸어도 마찬가지였다. 여보, 오늘 급해서 몇 번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아, 미안해. 손님 태우고 있어서 전화 못 받았어. 몇 시간 동안? 응. 지방 손님이었어. 경기도까지 갔다 왔거든. 그런 일이 점점 늘어갔다. 전화가 안 되는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씩. 물어보면 온갖 핑계로 일관했다. 핸드폰 배터리가 나갔어. 지하 주차장에 있어서 전화가 안 터졌나 봐. 손님이 급해서 정신없었어. 나는 알 수 있었다. 45년을 같이 산 남편인데 거짓말하는 게 티가 날 수밖에. 심증은 있어도 물증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용기를 내서 탐정 사무실 문을 열었다. 인터넷에서 찾은 곳이었는데 가슴이 두근두근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40대 정도로 보이는 탐정이 친절하게 물었다. 그게 제 남편 얘기인데요. 목소리가 떨렸다. 평생을 함께 산 남편을 의심한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다. 남편분이 바람 피우는 것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벌써 오래전에 행동이 많이 달라졌어요. 확실히 알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며칠만 시간을 주시면 확인해 드릴게요.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님, 한번 사무실로 나오실 수 있나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무실에 가니 탐정이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다. 힘드시겠지만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남편이 꽃집에서 꽃다발을 사는 사진. 남편이 카페에서 누군가와 마주 앉아 웃고 있는 사진. 그 누군가는 안사돈이었다. 남편과 안사돈이 손을 잡고 걷는 사진. 남편과 안사돈이 아파트 앞에서 포옹하는 사진. 손이 떨렸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다. 정신이 없어지고 눈앞이 흐릿해졌다. 어머님, 이분이 누구신지 혹시 아세요? 하며 이름 주소, 자주 만나는 날짜 시간을 알려주었다. 하지만 더 이상 말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잠깐만. 제 며느리 친정엄마예요. 그렇군요. 이분과 남편분이 약 2년 전부터 자주 만나고 계신 것 같습니다. 2년 전. 그때부터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내일 한 번 더 확인하러 가실래요?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다. 다음 날 탐정과 함께 남편의 택시를 따라갔다. 내 가슴은 터질 것 같았다. 남편은 택시를 운전해서 낯익은 아파트 단지로 들어갔다. 107동이라고 적힌 아파트 앞에 택시를 세웠다. 저기, 보세요. 탐정이 망원경을 내밀었다. 남편이 택시에서 내려서 꽃다발을 들고 아파트로 향했다. 그리고 현관문 앞에서 숫자를 누르기 시작했다. 비밀번호를 아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눌렀다. 마치 자기 집처럼.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갔다. 저 아파트가 어디인지 아세요? 탐정이 물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몇 년 전 아들네 집에 갔다가 안사돈을 데려다 주려고 들렀던 집 앞이었다. 그 집은 바로 며느리 친정엄마 안사돈의 집이었다. 나는 온몸에 피가 안 도는 것 같았다. 평생을 믿고 살아온 남편이 내 며느리의 친정엄마와 어머님, 괜찮으세요? 탐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나는 대답할 수가 없었다. 15분 후 남편이 다시 나왔다. 안사돈과 함께였다. 둘이 현관문 앞에서 다정하게 얘기하고 있었다. 안사돈이 남편과 팔짱을 끼고 있었다. 새 아이의 아버지이고 손주들의 할아버지인 그 사람이. 차 안에서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이런 배신이 있을 수 있나? 하필이면 며느리 친정엄마와. 어머님, 집으로 모셔다 드릴까요? 탐정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집에 돌아와서도 멍하게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다. 45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늦게 들어왔다. 나는 왜 늦었냐고도 묻지 않았다.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 남편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모습이 계속 맴돌았다. 다음 날 나는 혼자서 그 아파트로 향했다. 107동. 탐정과 함께 봤던 바로 그 아파트였다. 화단에 멍하니 몇 시간을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다. 남편의 택시가 들어왔다. 그리고 남편은 또 그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 나는 정신을 똑바로 차렸다. 그리고 현관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도저히 누를 용기가 없었다. 하지만 확인해야 한다. 내 두 눈으로 똑똑히.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혹시 남편이 다른 일로 온 건 아닐까? 하지만 알아야 했다. 이대로 모른 척 살 수는 없었다. 손이 떨리면서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딩동. 잠시 후 문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들리는 목소리가 며느리 목소리인 것 같았다. 그 순간 누군가 웃으며 문을 열고 나왔다. 정말 며느리였다. 어머님, 왜 여기에? 며느리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그 뒤로 들리는 소리에 나는 더 큰 충격을 받았다. 하하, 그래서 말이야.
거실 안쪽에서 남자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목소리는 남편이었다. 내 남편. 남편의 목소리였다. 어머니?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봤다. 나는 며느리를 밀치고 현관으로 들어갔다. 소파에 앉아있는 남편과 안사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둘이 나란히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너무 자연스럽게 마치 가족처럼.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내 목소리가 떨렸다. 남편이 벌떡 일어났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성희 엄마 그게 그게 뭐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나는 내가 무너지는 걸 느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현관 신발장에 기댔다. 안사돈도 일어나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사돈, 이게 사돈댁, 오해 마세요. 바깥 사돈이 그냥 잠깐. 잠깐이요? 내 집같이 현관 비밀번호까지 누르고 들어오던데 오해라고? 이래도 아직 할 말이 있어요? 나는 탐정 사무실에서 받은 사진들을 모두 거실 바닥에 던졌다. 수정아, 너도 알고 있었어?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말을 못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세상 천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남편한테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건 처음인 것 같았다. 남편이 다가오려고 했다. 성희 엄마 진정해. 진정하라고?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나는 남편을 밀쳤다. 목소리가 메이고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거실은 조용해졌다. 수정이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안사돈은 고개를 숙이고 남편은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당신들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이 더러운 짓거리들을 한 거냐고? 성희 엄마. 대답해요. 언제부터예요? 남편이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다. 그때 안사돈이 말했다. 사돈,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 순간 나는 모든 걸 알았다. 내 남편과 며느리 친정엄마가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다. 며느리 친정엄마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내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어머님, 저리 비켜! 이런 더러운 구역질 나! 거실 바닥에 가래침을 뱉고는 일어나서 현관으로 향했다. 이곳에 더 있을 수가 없었다. 성희 엄마. 성희 엄마. 남편이 뒤따라왔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살지? 아파트를 나와서 택시를 탔다. 운전기사가 물었다. 어디로 갈까요? 주소를 말하며 생각했다. 그 집이 이제 내 집이 맞나? 남편과 함께 45년을 산 그 집이? 택시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가니 남편이 이미 와 있었다. 거실 소파에 떡하니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모습이 너무 태연해서 더 화가 났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뭐 하긴. 집에 왔으니까 쉬고 있지. 남편의 목소리에서 미안함이나 죄책감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했다. 미안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미안. 뭐가 미안해? 갑자기 남편이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런 남편은 처음 봤다. 우린 오래전부터 마음이 통했어. 남편이 나를 쳐다봤다. 내가 너 생각해서 그래도 진즉 이혼 요구 안 하고 데리고 살아준 거야. 데리고 살아줬다고. 나는 귀를 의심했다. 여자가 말이야. 평생을 나긋나긋한 맛이 있기를 하나, 애교가 있기를 하나. 남편이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며 계속 말했다. 그 사람은 그냥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왜 관리를 안 해? 관리를. 그 얼굴에 그 몸에 그 나이에 무슨 배짱이야? 남편이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며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너도 눈 있으면 한번 봐. 안사돈하고 너하고 비교가 되는지. 그 순간 나는 머리가 하얘졌다. 45년을 같이 살면서 평생 시집살이하고 새 아이를 낳고 기르느라 청춘을 다 바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다니. 관리요. 관리. 그래, 관리. 그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자기 관리를 해. 화장도 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머리도 염색하고 네일도 받고
나는 내 손을 내려다봤다. 거칠어진 손, 염색도 안 한 흰머리, 편한 옷차림. 가정을 위해 희생한 흔적들이었다. 그래서 당신들 그 더러운 짓거리가 나 때문이라는 거네. 당신이 택시 운전하느라 힘들다고 내가 얼마나 아껴가며 살았는데. 그래, 내가 인간이야? 그래, 관리도 좋고 애교도 좋아. 그러는 당신은 그 몸뚱아리에 그 성격에 나나 맞추고 평생 살아줬는 줄이나 알아? 어디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고 있어? 당신이 나를 비난할 자격 있는 거 맞아? 이 더러운 인간아, 욕도 아깝다. 아니 세상에 여자가 없어서 안 사돈이야?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이나 꺼내보겠어? 아껴가며. 그게 문제야. 여자가 너무 아껴가며 살면 매력이 없어져. 남편이 거실로 돌아와서 다시 앉았다. 그 사람은 달라. 항상 예쁘게 하고 다니고 말도 부드럽게 하고 애교도 있고 너는 하등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그래, 새 아이 키우고 살림하고 시부모 모시느라 정신없을 때 애교를 부릴 여유가 어디 있었어? 먹고 살기 바빴고 애들 가르치기 바빴고 당신 부모 모시느라 그 잘난 당신 형제들 뒤치다꺼리 하느라 내 인생 다 보냈더니 이제 와서 뭐? 애교? 이제 이용 가치가 없어졌어? 성희 엄마,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나를 봤다. 우리 이혼하자. 뭐라고? 이혼하자고. 더 이상 의미 없잖아.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당신 제정신이야? 정신 멀쩡해. 오히려 이제서야 정신이 든 거지. 남편이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다. 어차피 우리 관계는 끝났어. 나는 거실에 혼자 남겨졌다. 내 인생이 이 나이에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새 아이의 아버지이고 내가 평생 믿고 살아온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나?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이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오히려 나를 탓하고 안사돈과 비교하면서 나를 깎아내렸다. 관리, 애교. 혼자 중얼거리며 거울을 봤다. 70세의 내 모습이 초라해 보였다. 하지만 이건 가정을 위해 헌신한 결과였는데 그걸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나?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너무 억울하고 분했다. 그리고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 다음 날 나는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먼저 큰딸에게 연락했다. 정희야, 엄마야,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집으로 좀 올래?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이틀 후 아이들이 모두 집에 왔다.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 네. 뭐라고요? 창민이 장모랑. 엄마, 농담이죠? 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요. 큰딸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역력했다. 엄마, 설마요.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뭔가 오해가 있으실 거예요. 엄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장모님이요? 말도 안 돼요. 창민아, 엄마가 직접 봤어. 그 집에 가서 증거도 많아. 엄마, 그건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요. 아이들은 아무도 믿지 못했다. 45년 동안 성실했던 아버지의 모습만 봐왔으니 당연한 반응이었을지도. 큰딸, 둘째 딸, 그리고 창민이와 며느리까지. 아버지, 정말이에요? 큰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서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래, 정말이야. 아이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버지, 어떻게 그러실 수가. 둘째 딸이 울먹였다. 그때 나는 며느리를 봤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울고만 있었다. 수정아, 내가 부르자 수정이가 고개를 들었다. 너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니? 어머님, 솔직히 말해. 언제부터야? 수정이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거실이 조용해졌다. 창민이가 아내를 쳐다봤다. 수정아, 뭐라고? 미안해. 여보,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내 목소리가 떨렸다. 네.
엄마가 아버님을 좋아한다고 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럼 왜 말 안 했어? 어떻게 말해요? 어머님한테 어떻게? 수정이가 울면서 말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왜 안사돈이 늘 창민이네에 와 있었는지, 왜 남편이 그렇게 자주 데려다 주려고 했는지. 그럼 너희 어머니가 일부러 자주 온 거구나. 죄송해요. 어머님. 창민이가 벌떡 일어났다. 아버지, 이게 말이 돼요? 장모님이요, 장모님. 창민아, 큰 소리 내지 마라. 남편이 태연하게 말했다. 큰 소리요. 아버지가 지금 집안을 망치고 계시는데. 망친다고? 나도 내 인생이 있어. 그때 벨이 울렸다. 남편이 문을 열고 나가더니 안사돈을 데리고 들어왔다. 안사돈이 거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더욱 차가워졌다. 얘들아, 인사해라. 다들 알지? 이분이 안사돈인 거. 남편이 아이들에게 소개했다. 아이들은 아무도 인사하지 않았다. 사돈댁과 남편을 한자리에서 마주하고 나서야 나는 현실을 직시했다. 정말 끝난 것이었다. 내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사돈, 여기가 어디라고 오늘 같은 날 여기를 오세요? 큰딸이 소리쳤다. 정신 차리긴 뭘 차려? 나도 이제 내 인생 살아야겠다. 남편이 되레 큰 소리로 말했다. 나도 평생 너희들 키우고 가정 꾸리느라 힘들었어. 앞으로 이제 나도 내 인생 살겠다고. 아버지, 됐다. 너희들이 뭘 안다고. 내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알아? 남편이 일어나서 안사돈의 손을 잡았다. 이분과 함께 새 인생을 시작할 거야. 반대해도 소용없어. 큰딸이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다. 둘째 딸도 눈물을 흘렸다. 창민이는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다. 아버지,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큰딸이 울먹이며 물었다. 잘못한 건 없어. 하지만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지 않아? 그 순간 나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다. 남편이 자식들 앞에서까지 이렇게 당당하게 나올 줄은 몰랐다. 좋아요. 내가 일어나서 말했다. 이혼하죠. 이혼해. 너희들 다들 집으로 가거라 어서. 이건 나하고 내 아버지 문제야.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걱정 말고. 엄마가 이 가정 끝까지 지키지 못해서 너희들한테 미안하다. 그날 나는 짐을 쌌다. 45년 결혼 기간 동안 살았던 집에서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 구질구질한 오래된 옷가지 몇 벌과 자잘한 생활용품들이 전부였다. 엄마, 어디로 가실 거예요? 큰딸이 울먹이며 물었다. 어디든 가겠지. 여기는 이제 내 집이 아니야. 엄마, 그게 아니에요. 아니면 뭐야? 아버지가 바람 피운 유책 배우자가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그런 못 같은 경우잖아요. 그래 원하면 이혼 해주지 뭐. 그렇게 나는 집을 나왔다. 아무도 그 누구도 꼴도 보기 싫었다. 택시를 타고 가면서 창밖을 바라봤다. 남편과 함께 쌓은 삶의 터전도 믿었던 가족도 다 무너졌다. 우선 부동산에 들렀다. 비어있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방을 찾았다. 소개받은 방은 역 근처의 작은 방이었다. 방 하나, 화장실 하나, 작은 주방이 전부였다. 월세는 45만 원이고 보증금은 500만 원입니다. 짐을 풀면서 생각할수록 견딜 수 없었다. 남편이 요구한 이혼 조건은 말도 안 됐다. 집은 내가 가질 거고 재산도 마찬가지야. 너는 그냥 몸만 나가면 돼. 재산 분할은 해줘야지. 재산 분할. 집도 내가 번 돈으로 산 거고 예금도 내가 모은 거야. 나도 45년 동안 일하면서 살림하고 살았는데 살림. 그게 뭐 큰일이야. 집구석에서 비싼 밥 먹고 어슬렁거리면 되는 집안일. 너한테는 한 푼도 못 줘. 너 줄 돈이 어디 있어? 남편이 원하는 조건에는 절대로 이혼할 수가 없었다. 다음 날 나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변호사님, 이혼 소송을 하고 싶어요. 40대 여성 변호사가 내 이야기를 들었다. 어머님, 45년 결혼 생활이면 재산 분할에서 50% 권리가 있으세요. 그리고 위자료도 받으실 수 있고요. 정말요? 네. 배우자의 외도가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더욱 유리합니다.
재산 반은 내게도 권리가 있었다. 당연한 일이었다. 45년 동안 육아와 살림을 도맡아 하면서 남편이 택시 운전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준 게 나였으니까. 이혼 소송을 시작하고 나서 아이들의 연락이 끊어졌다. 처음에는 큰딸이 가끔 안부를 물었지만 점점 연락이 뜸해졌다. 아들네는 아예 연락이 없었다. 수정이가 중간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몰라도 아들은 나를 피하는 것 같았다. 한 달 후 창민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저예요. 창민아, 엄마, 소송 취하하면 안 돼요? 왜? 수정이가 힘들어해요. 장모님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그게 내 잘못이야? 그게 아니라 이렇게 법정까지 가면 우리 가족이 다 망가져요. 아들 며느리는 나 때문에 사이가 나빠지는 건 원치 않는 것 같았다. 창민아, 그럼 내 아버지가 바람 피운 건 어떻게 해? 그건 아버지가 잘못한 거지만 법정까지 갈 필요는 없잖아요. 재산 분할은 못 해주니까 몸만 나가라는 게 내 아버지야. 나는 이 나이에 돈 한 푼 없이 어떻게 사니? 하루아침에 너희들은 어떻게 너희들 생각만 하니? 내 자식들이 그렇게 이기적일 수 있어? 그것도 아버지랑 협의해 보세요. 협의가 됐으면 내가 이러겠어? 아들의 목소리에서 피로감이 느껴졌다. 손주들도 있고 며느리 사이에서 힘들어하는 것 같았다. 엄마, 그냥 안 보고 살면 안 돼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나만 안 보고 살면 그만이라는 식이었다. 45년 결혼 생활이 그렇게 쉽게 정리될 수 있는 건가? 창민아, 엄마가 그동안 뭘 잘못했니? 내 아버지는 그렇다고 쳐. 근데 왜 너희들까지 나를 이렇게 만들어? 잘못한 건 없어요. 하지만 장모님도 이혼하고 혼자 사는 입장이에요. 아버지도 외로우셨을 거고.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내 아들이 아버지의 바람을 두둔하고 있었다. 그날 밤 작은 원룸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생각했다. 45년 동안 뭘 위해 살았나?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희생했는데 결국 이렇게 혼자가 되는 건가?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내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야 했다. 그래야 앞으로라도 인간답게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네온사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70살의 새 인생이라. 참 기가 막히네. 6개월 후 법정에 섰다. 70살에 이르러 이런 수치를 당할 줄은 몰랐다. 45년을 함께 산 남편과 법정에서 마주 앉아 재산 분할 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판사님, 원고는 45년간 가정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피고의 외도로 인한 이혼에서 정당한 재산 분할을 요구합니다. 내 변호사가 말했다. 남편과 안사돈은 변호사 옆에 앉아 있었다. 안사돈까지 법정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니 더욱 기가 막혔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날 밤 변호사와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어머님, 사기죄 고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남편분이 혼인 중 재산을 은닉하려 한 정황이 있어요. 어떤 정황이요? 최근에 계좌를 새로 만들고 적금을 해지해서 안사돈 명의로 돈을 이체한 기록이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도 준비 중이었으며 남편의 연금과 재산권 모두 법적으로 대응할 생각이었다. 탐정사무소에서 받은 증거들과 은행 거래 내역들을 모두 정리해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2년 후 최종 판결이 나왔다. 재산 분할 비율을 60대 40으로 정한다. 위자료 8천만 원을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라. 판사의 선고가 떨어졌다. 예상보다 더 좋은 결과였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안사돈도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그리고 재산 은닉에 대한 사기죄는 별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3년 후 법정 투쟁으로 받은 재산으로 나는 작은 카페를 열었다. 점례내 카페라는 간판을 달고 또래 어르신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점례 씨, 오늘도 손님이 많네요. 단골 할머니가 말했다. 그러게요. 요즘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늦은 나이에 이혼한 여성들, 자식들에게 배신당한 어르신들. 내 이야기를 들은 분들이 용기를 얻어서 본인들도 당당하게 살기 시작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다.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다. 어머니 저 창민이에요. 3년 반 만에 아들에게서 온 전화였다. 창민아, 엄마,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뭐라고? 뇌경색이에요. 의식은 있는데 한쪽이 마비됐어요. 그래서? 안사돈 있잖아. 아니, 그 장모님이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건강할 때는 좋아했는데 병들고 나니까 연락도 안 받고.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럴 줄 알았어. 엄마, 아버지가 엄마를 찾고 있어요. 내가 왜 가야 해? 이혼했잖니. 남이야. 이제 모르겠어. 하지만 창민아, 아버지한테 전해줘. 이제 각자 자기 인생 사는 거 아니었냐고. 나는 전화를 끊었다. 카페에서 저녁 정리를 하며 벽에 걸린 거울을 보니 3년 전보다 훨씬 당당해진 내 모습이 보였다. 머리도 예쁘게 염색하고 화장도 하고 옷도 신경 써서 입고 있었다. 관리를 해야 한다던 남편의 말이 떠올랐다. 웃겼다. 지금 와서 보니 나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었다. 다만 그동안은 가족을 위해 항상 나를 뒷전으로 밀었을 뿐이었다. 몇 주 후 나는 남편이 입원한 병원을 찾아갔다. 아들도 딸들도 모르게 혼자 갔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이 누워 있었다. 많이 늙고 야위어 있었다. 한때는 나보다 5살 많다고 어른스럽게 보였던 그 사람이 이제는 그냥 늙은 환자일 뿐이었다. 성희 엄마. 남편이 나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왜 울어요? 내 인생 산다며?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미 늦었어요. 나는 남편에게 서류 한 뭉치를 건넸다. 이게 뭐야? 연금 수급권 포기각서요. 사인하세요. 뭐라고? 45년 동안 내가 내조한 덕분에 받는 연금이잖아요. 이제 그 권리도 포기하세요. 남편의 얼굴이 경직됐다. 성희 엄마.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 사랑스럽고 이쁘고 애교도 많고 관리도 잘하는 안사돈이 돌봐주겠죠. 아, 그 사람은 도망갔나요? 남편이 눈을 감았다. 그분이 젊고 예뻐서 좋아했는데 정작 필요할 때는 없네요. 관리도 잘하고 애교도 철철 넘친다면서요? 내 인생을 빼앗은 그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던 다짐이 이뤄지는 순간이었다. 성희 엄마, 제발. 나는 일어서서 문을 향해 걸었다. 앞으로 연금도 의료비 지원도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병원을 나오며 가을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고 높았다. 70세에 시작한 새 인생이지만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카페 직원에게서 온 문자였다. 사장님, 오늘 매출이 역대 최고예요. 그리고 내일 방송국 인터뷰 요청도 들어왔어요. 웃음이 나왔다. 집으로 가는 길에 중얼거렸다. 전 남편 고마워. 당신 그늘이 없으니. 덕분에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게 됐어. 그날 밤, 내 카페에서 혼자 와인 한 잔을 마셨다. 진짜 점례의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네온사인이 반짝였다. 점례네 카페, 새 시작을 응원합니다라고 적힌 간판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거울을 보며 웃었다. 이제야 진짜 내 얼굴을 되찾은 것 같았다. 70년을 살면서 가장 당당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부디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45년 고생 많았어요. 앞으로는 각자 인생 삽시다. 문자를 보내고 나니 정말 모든 게 끝난 기분이었다. 후련했다.